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여성이자 귀여운 아들, 딸을 둔 그냥 평범한 엄마이고 또 시도 때도 없이 티격태격 싸우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나름 평범하고 아늑하게 지금껏 잘 살아왔다고 감히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굳이 사연을 쓸 일이 제 인생에는 결코 없을 거라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왔는데, 작년에 아주 너무나 쇼킹한 사건을 덜컥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도 숨기거나 함부로 과장하지 않고 오직 제 기억대로 솔직하게 써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쭉 일해오다가 신랑과 막상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공인중개사를 열심히 공부해 지금은 부동산 중개인이 되었어요. 남편 쪽 식구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떡하니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유독 저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도 남편이 저보다 더 잘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 친정이 그리 잘 살지 못했거든요. 결혼 전 그래서 이별을 단호하게 결심하긴 했지만 신랑이 계속 저를 애타게 붙잡아주고 이 모든 난관을 자신이 꼭 극복하겠다고 그렇게 해줘서 저는 오직 그이만 믿었답니다. 물론 끝까지 탐탁치 않게 생각하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그 무겁던 허락이 결국엔 떨어져서 저희 둘은 비로소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시동생도 어디선가 제 짝을 만나 결혼을 하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당신 아들이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아깝다면서 아주 모질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나 완강하게 반대했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도 결국 시동생은 결혼을 했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정녕 없다는 말이 진짜 현실에 그대로 대입했을 때 맞는 말인 건지, 그렇게 저에게는 동서까지 새로운 식구가 또 생겼네요. 5년 동안 동서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지내는데 거의 자매처럼 가까워졌답니다. 또 저와 동서는 시모님만 조심하면서 지내자는 말을 버릇처럼 입에 달고 했는데 늘상 어떻게든 꼭 꼬투리를 잡혀서 혼이 나곤 했답니다. 시댁이 워낙 가까워서 시모님이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너희들은 바쁘지도 않은 것 같은 것들이 전화만 하면 그렇게 바쁘다고 하냐? 내 얼굴이 그렇게 보기 싫으냐? 아니에요, 어머님. 저랑 동서가 방금까지 일하고 있었잖아요. 퇴근하자마자 바로 온 겁니다. 맞아요, 어머님. 그런데 오늘은 또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한테 넋두리라도 좀 시원하게 하려고 불렀다. 내 친구들은 하나같이 며느리들 덕분에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녀오기도 하고 이빨도 새로 싹 하기도 하고 좋은 차도 선물 받는다더라. 그런데 나는 이게 대체 뭐니?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떡하니 둘이나 있는데 쥐뿔도 없이 이렇게 청승맞게 사는 건지 한번 묻고 싶다. 시어머니는 이따금씩 다른 친구분들에게서 그런 자랑을 들을 때면 저희를 굳이 불러서 이렇게 매번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대신 저희가 용돈 드리잖아요. 저희 남편들이 주는 돈 말고 저희가 별도로 따로 챙겨드리잖아요. 매달 돈 걱정 크게 없이 생활을 나름 잘하고 계시잖아요. 야, 그 정도는 당연히 기본 아니니? 차를 사면 기본 옵션이 그냥 달려있는 것처럼 며느리를 들였으면 용돈은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시부모가 둘도 아니고 겨우 달랑 하나인데 어떻게 된 게 신경을 고작 그렇게 못 쓰니? 내가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는 것도 무진장 자존심 상한다. 어머님, 그런데 솔직히 저희 정도면 잘하는 편에 속해요. 아마 어머님 친구분들도 괜히 허세를 떨려고 며느리 돈으로 여행 다녀왔다고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뭐야? 그럼 내 친구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거냐?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정말 쓸데없이 말이 많네. 그냥 시원하게 해외여행 보내주겠다고 돈이나 주면 그만일 것을. 하지만 저와 동서는 이미 충분히 잘 해드리고 있었고 또 저희 둘 다 아직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잖아요.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해외여행은 다음에 보내드리겠다고 겨우 말씀드렸습니다. 개나 소나 다 새끼 낳아서 기르는데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냐? 그냥 돈이나 얼른 주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를 이렇게 자주 불러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형편에 맞게 살아야죠. 제 남편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업이 힘들어서 골골대고 있고, 서방님은 얼마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중소기업 다니잖아요. 저랑 동서도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애도 키우고 가사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제가 참다 못해 현실을 하나하나 짚어드렸더니 바로 시모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꼬박꼬박 말을 받아치자 순간 할 말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코로 거친 숨을 킁킁 내쉬면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저도 그 기세에 놀려 시모가 무서워서 무조건 네 거렸지만 어느새 아이를 둘이나 훌륭히 낳고 억척같이 기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는 생활의 지혜가 단단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시모가 경제적으로 돈이 없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번듯한 3층짜리 주택을 하나 떡하니 소유하고 계셨는데 1층은 시어머니가 홀로, 2층은 저희 가족들이, 그리고 3층은 시동생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어요. 분가에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돈이 도무지 모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답답한 집에서 지냈죠. 시댁이 그저 가깝다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다들 짐작되시죠? 1층에서 큰 소리로 부르면 2층에 있던 저와 3층의 동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억지로라도 불이 나게 나가봐야 했답니다. 그런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5년 이상이나 이악 물고 잘 버텨왔네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날, 제가 아는 부동산 일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진 땅을 고객에게 직접 보여드리러 외근을 나갔다가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막 마무리하던 저녁 7시쯤에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다급해? 재수 씨가 글쎄 3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 발다리 골절에 머리까지 심하게 다쳐서 지금 수술 중이야. 뭐? 어쩌다가? 알겠어. 나 지금 다 정리하고 바로 그쪽으로 갈게. 저는 급하게 차를 몰아 약속 장소에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여전히 동서는 수술 중이었고 병원 복도에는 초조한 얼굴의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시모가 굳은 표정으로 와 있었습니다. 동서가 대체 얼마나 크게 다친 거야, 여보? 나도 몰라. 한숨만 나오네. 온몸을 아주 크게 다친 모양이야. 아니, 어쩌다가 그 멀쩡한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는 거야? 빙판길도 아니고 그냥 시멘트 계단이고 수년간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던 길인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나도 모르겠어. 저는 꺼림직한 마음에 시선을 돌려 시동생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동서 사고 날 그 시각에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먼저 와 계셨냐고요. 시동생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때 일 때문에 밖에 있었습니다. 서방님, 평소에 5시면 회사에서 퇴근하잖아요. 형수님, 제 퇴근 시간은 6시입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따로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밖에 있다가 전화를 받고 놀라서 병원에 바로 온 겁니다. 이거 참 보통 큰일이 아니네. 멀쩡하던 동서가 왜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건지. 형수님, 그냥 운 나쁘게 발을 헛디뎠나 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지금 당장 수술할 정도일 수가 있냐고요. 참, 형수님 말 이상하게 하시네. 그럼 지금 제가 제 아내를 떠밀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는 거야.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내 아들을 의심해? 아니, 어머님, 의심이 아니라 사람이 저렇게 크게 다쳤으니까 하는 말이죠. 하여튼 너는 예나 지금이나 그 싸가지가 더럽기 없어. 그 방정 맞은 주둥아리를 어떻게 하면 다칠 것이냐? 보다 못한 남편이 큰 소리로 중재했습니다. 다들 그만하세요. 지금 재수 씨가 저 안에서 사경을 헤매며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 모두 무사히 수술을 받고 나오길 한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요. 자, 일단 상황 정리 좀 해봅시다. 재수 씨는 수술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한테는 아이들이 있으니 집에 데려가서 돌봐줘야 해요. 여보, 당신이 우리 애들이랑 조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저녁 먹이고 재워줘. 어머니랑 같이. 나랑 동생이 여기 병원에 남을게. 그제야 제 눈에 차가운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아, 알았어. 애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 어서 내가 데려갈게. 어머니도 같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애들이 여럿이잖아요. 시모는 제 말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싫다. 내가 평소에도 너희 집 애들 보는 것도 싫어서 딱 거절했는데 오늘이라고 뭐가 다를 거라 생각하냐? 난 지금 내 며느리가 젖골이 나서 충격받은 상태라 뜨끈한 사우나 가서 땀이나 좀 빼야겠다. 네? 어머니, 지금 재수 씨가 저렇게 크게 다쳤어요. 수술 중이라고요. 누가 그걸 몰라서 묻냐? 그리고 작은 애가 저기서 아주 죽기라도 한대. 몰라. 난 내 몸이 먼저니까 사우나에 가서 지지고 잘 거야. 시어머니는 그토록 철없고 이기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하더니 혼자 유유히 병원에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애들과 동서의 애들을 전부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겨우 잠을 재웠죠. 그리고서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병원 상황은 좀 어때? 아직도 수술 중이야. 누구 하나 안 나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 우리 불쌍한 동서 어떡하면 좋지? 꼭 무사해야 할 텐데.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 마. 여보, 애들은 좀 어때?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런데 왜 애들을 그 복잡한 병원에 데려간 거야? 누가 데려갔어? 내가 퇴근하면서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어머니한테 대신 부탁했지.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들러서 애들을 싹 픽업해달라고. 난 어머니가 당연히 집으로 애들을 데려갈 줄 알았는데 병원으로 전부 데리고 오셨더라. 그런 거야? 어머님도 참, 왜 그 어린애들까지 병원에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네. 어머니도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겠지.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으로 바로 데려오신 걸 거야. 그래, 뭐 이해해. 나 어머님 흉보는 건 아니야? 알았어. 여기 병원은 나랑 동생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당신도 어서 좀 쉬어. 수술 끝나거나 다른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알았어. 수술 끝나면 꼭 연락해줘. 저도 지친 몸을 뉘어 잠을 좀 잘까 했는데 동서 걱정이 한가득 앞서서 불안한 마음에 조금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에 동서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은 의식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아이들을 깨워 씻긴 뒤 정신없이 밥을 먹여서 어린이집에 서둘러 등원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터인 부동산 사무실로 겨우 출근해서 굳은 표정으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아직 병원이야? 아니, 나도 일을 해야 하니 1시간 전에 잠깐 사무실 나왔어. 동생이
자기가 혼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일단 나왔어. 이따 저녁에 다시 가보려고. 수술은 잘 끝났지? 우리 동서 무사한 거 맞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어? 수술은 잘 끝났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 설령 몸을 회복한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을 거래. 걱정이네. 왜 그런 사고를 당했어? 나도 답답해. 내가 이따 저녁에 병원 다시 들러서 상황 보고 계속 연락할게. 당신은 그동안 아이들을 좀 잘 돌봐줘. 어머니가 어제처럼 저렇게 애들 봐주는 걸 완강히 싫어하시니 우리로서도 별 수가 없겠어. 아무튼 이따가 연락할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애써 누르며 예약된 고객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집과 상가를 보여주었고 다행히 계약도 한 건 성사시키고 나서야 오후 4시쯤에야 그날의 일을 겨우 마무리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어린이집으로 향해서 저희 아이들과 조카들까지 전부 픽업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던 마음씨 좋은 동서가 이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며 수고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그런 동서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이니 제가 하던 일을 억지로라도 빨리 마칠 수밖에 없었죠. 저희 애들과 조카들까지 아직 어린 넷을 정신없이 돌보니 어느새 창밖은 칠흑처럼 어두워져 있었고 해가 벌써 지고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에게 동서가 드디어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제야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그럼 나도 얼른 병원에 가봐야겠다. 당신이 이제 집으로 와서 애들 좀 봐줘요. 그럴까? 알겠어. 대신 병원에서 밤새우지는 마. 듣자 하니 동생이 벌써 간병인을 다 구해놔서 우리가 따로 병원에서 고생할 필요는 없겠어. 간병인? 아니, 서방님이 지금 당장 무슨 돈이 있다고? 설마 그렇다고 어머님이 그런데 돈을 쓰실 분도 절대 아닐 텐데. 아니, 놀랍게도 어머니가 고용했어. 그 말을 듣고 하도 믿기지 않아 남편에게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어제 당신한테 하신 일이 좀 미안했나 봐. 그 난리통에 혼자 사우나 가서 쉬고 온 게 영 마음에 걸렸는지 병원에 다시 오시자마자 비싼 돈 들여서 간병인을 덜컥 고용했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네. 별일이야. 아무튼 당신 얼른 집으로 와요. 약 1시간 뒤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인수인계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급히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니나 다를까 심호자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어머님, 여기 계속 계셨네요. 저 동서 좀 들어가 봐도 되죠? 넌 여길 뭐하러 또 왔니? 내가 네 남편한테 시끄럽게 식구들 바글바글 부르지 말라고 누누이 일렀더만 그새 내 말을 싹 무시를 한 거냐? 아니요, 어머님. 제가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동서 걱정이 하도 돼서 집에 편히 앉아 쉴 수가 없었어요. 저 그럼 들어가 볼게요. 저는 동서의 개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는 처음 보는 간병인이 보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환자의 손윗동서예요. 우리 동서 상태가 좀 어떤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은 지금 막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동안은 거동이 많이 불편할 거랬어요. 아, 그리고 안타깝지만 말은 아직 못하세요. 네? 말을 못한다고요? 네, 아마도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그런지 의식은 돌아와도 대화는 아직 안 될 겁니다. 세상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군요. 저는 잠이 든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모를 동서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그저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30분 가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자가 다시 병실로 들어와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더군요. 예, 거기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안 돼. 환자 안정 취해야 하니까 그만 좀 나와라. 방해 안 할 거예요. 동서 깨어나면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고 갈 거예요. 글쎄, 그냥 좀 나오라니까. 비싼 돈 들여서 간병인까지 붙여놨는데 그냥 내 뜻대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어서 썩 나와! 시모의 앙칼진 목소리가 병실에 더 크게 울리기 전에 일단은 병실을 나가는 게 상책이라 판단했습니다. 복도에 나가서 잠시 기다리다가 동서를 다시 얼굴이라도 보고 갈 생각이었죠. 너, 애가 넷이나 딸린 엄마라는 사람이 이 밤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도 되는 거냐? 당장 집에 돌아가라. 저는 괜찮다니까요. 동서가 만약이라도 깨어났을 때 제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왜? 평소에 둘이 한패가 돼서 시애미 흉이나 실컷 씹던 사이라서? 어머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다 집어치우고 당장 돌아가. 여긴 비싼 간병인한테 맡기고 우리랑 같이 집에 가자고. 저는 끝까지 남으려고 버텼으나 시모자가 제 팔을 붙들고 억지로 엘리베이터로 끌고 나가서 결국엔 셋이 다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다음날 저는 시모가 병원에 없을 것 같은 오후 시간을 노려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동서가 눈을 뜨고 의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동서, 나 알아보겠어? 세상에, 말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나 보네. 동서, 괜찮아. 억지로 힘쓰지 마. 무리하지 마. 제가 동서의 손을 꽉 잡아주자 동서가 눈물을 주르륵 글썽거렸습니다. 그래, 동서.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다 알아.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 다 좋아질 거야.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시모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만했으면 됐다. 그만 나가봐. 어머님, 자꾸 왜 그러세요? 이제 겨우 동서랑 눈을 마주쳤는데 벌써 가라뇨? 그리고 어머님은 대체 간병인까지 비싸게 쓰시면서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병원에 붙어 계신 거죠? 야, 부모가 자식 걱정돼서 이러고 있는 걸 이제 니년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냐? 감히 시애미를 가르치고 들려고 하네? 넌 도대체 언제쯤 인간이 될래? 네, 제가 어머님께 버릇없게 군 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도 오늘은 이대로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동서 옆에서 뭐라도 할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둘째가 잠들면 그때는 군소리 말고 바로 나가. 그래서 저는 동서 옆에 가만히 붙어 있었는데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니 그저 멍하니 바라보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곧 지친 동서가 다시 잠이 들자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했어요. 매일같이 저는 아이들을 등원시킨 뒤 잠깐이라도 동서의 얼굴을 보고 오곤 했는데 그렇게 더디지만 조금씩 회복하던 동서는 마침내 곧 목발을 짚고 아주 느리게나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동서, 이제 스스로 움직이네. 뼈가 거의 다 붙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나 봐. 이제 예전처럼 말만 하면 되겠네. 아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글씨로라도 대화를 나눠볼까? 저는 가방에서 얼른 종이와 펜을 꺼내 동서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뭐라도 좋으니 한번 천천히 써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서의 손가락이 아직은 딱딱하게 굳은 탓에 그저 낙서 같은 지렁이 글자를 도저히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직은 손이 동서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나 보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앞서 나갔나 봐. 미안해, 동서. 어? 미안. 내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도 못하고 글씨로도 대화가 잘 안 되니 우리 동서가 많이 답답하겠다. 그 애타는 몸짓으로 뭐라고 필사적으로 말하는지 몰랐지만 아마도 제게 고맙거나 혹은 미안하다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서, 아무 걱정 말고 빨리 툭툭 털고 예전처럼 우리 건강하게 지내자. 얼른 씩씩하게 회복해.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치게 휙 열리며 시어머니가 또다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너 아직도 안 갔냐? 이제 그만 좀 가. 애들은 어쩌고? 어머님, 이제 동서는 혼자 있기보다 옆에 누가 있으면 오히려 더 좋다고요. 의사 선생님도 옆에서 계속 귀찮게 말도 걸어주고 손도 많이 잡아주라고 하셨어요. 그건 이 시애미엔 내가 차고 넘치도록 충분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넌 그만 좀 가봐. 참으로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동서병실에 무슨 감시라도 하듯 하루 종일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 비싼 돈을 들여 간병인까지 따로 고용했는데 대체 왜 저러시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희에게 조금이라도 살갑고 따뜻한 분이셨으면 이런 삐딱하고 의심 섞인 생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늘상 저희 두 며느리를 벌레 보듯 미워하고 그토록 귀찮아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러시나 하는 의구심이 자꾸만 들었죠. 시동생은 장기 출장이 있다면서 아픈 동서를 두고 지방으로 떠나기도 했답니다. 한 번은 제가 답답해하는 동서를 휠체어에 태워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산책을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더러 쓸데없는 짓으로 동서 감기나 들게 할 참이냐며 벼락같이 짜증을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조금 더 머뭇거리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뒤 동서가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해서 3층 집안에서 꼼짝없이 약 먹고 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퇴원한 후에도 여전히 그 간병인을 24시간 붙여놔서 제가 딱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완전히 몸을 회복하고 말문이 트일 때까지는 제가 2층에서 조카들을 도맡아 봐주기로 했답니다. 이건 사실상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명령이었는데 굳이 애들까지 떼어놓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아직 동서가 대화도 전혀 안 되고 몸이 성취하느니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큰엄마, 우리 엄마 보러 지금 3층에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 민희가 엄마가 많이 보고 싶구나. 그래, 가자. 대신 엄마 아직 아프시니까 절대 힘들게 하면 안 돼. 네, 언니랑 제가 약속할게요. 절대로 힘들게 안 할게요. 얼른 올라가요. 네? 조카들을 데리고 2층에서 3층으로 막 올라가는데 마침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험악한 표정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디 올라가냐? 예, 지금 둘째 겨우 약 먹고 잠들었다. 귀찮게 굴지 말고 당장 내려가라. 어머님, 글쎄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보고 싶다는데 그걸 어떻게 야박하게 막아요. 설령 동서를 깨우더라도 애들 얼굴은 보게 해줘야죠. 아니 글쎄, 아픈 사람 쉬어야 하니까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어머님, 그래도 퇴원까지 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애들이랑 생리별을 시켜야 해요? 그냥 이제부터라도 애들을 3층에서 지내게 해주시죠. 내가 안 된다면 그런 줄 알아. 아무리 퇴원을 했어도 내 귀한 며느리 몸이 다 낫기 전까지는 내가 딱 정해준
그 약속한 시간에만 만나라. 아니요. 애들이 이렇게까지 엄마를 보고 싶다는데 저는 오늘 잠을 깨워서라도 꼭 만나게 해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무시하고 애들을 데리고 마저 올라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어깨를 손으로 툭 밀치면서 경고하더군요. 인연이? 이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나? 야, 몇 번을 말해. 지금도 둘째는 환자라고. 어머님, 이건 너무 억지잖아요. 애들을 당분간 2층에 따로 지내게 하는 거에 제가 동의는 했지만 이렇게 애같하게 보고 싶을 때조차 애들과 엄마를 못 보게 막아서는 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돼요. 이것 봐라. 내가 우냐우냐 좀 해주니까 이제 아주 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네. 어머님, 어머님이 언제 저한테 오냐오냐 하셨어요? 늘상 저한테 짜증내고 미워하고 막말만 퍼부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애들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네. 저는 순간 울먹이는 아이들을 돌아보고 잘못했다고 황급히 사과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래도 지금은 애들을... 내가 잠들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와라. 앞으로 둘째를 보려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허락부터 맡으라고. 시어머니가 끝까지 계단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버티고 있어서 결국엔 제가 또 져주기로 하고 울먹이는 아이들을 달래며 다시 2층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카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하루에 딱 한 번, 겨우 1~2시간 정도 동서를 만나고 돌아오곤 했는데 제 눈에는 동서의 몸 상태가 꽤나 호전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발을 짚고도 제법 안정적으로 걷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애처로운 조카 애들을 3층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려고 굳은 표정의 동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동서, 이제 뼈는 얼추 다 붙은 거지. 아직 걷는 게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해도 이젠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낼 수 있지? 그러자 동서가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왜? 안 돼? 아직도 몸이 많이 아파? 그러자 동서가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속상하네. 동서도 자기가 낳은 그 예쁜 자식들과 이렇게 기약 없이 떨어져 지내는 게 내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다. 어? 동서도 지금 나처럼 속상하다고? 그래, 당연히 속상하겠지. 오죽하겠어? 그래도 몸이 아픈 자네가 아직은 불편하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알았어. 애들은 걱정 말고 내가 계속 잘 돌보고 있을게. 결국엔 그렇게 시어머니에 이어서 정작 엄마인 동서까지도 조카들을 3층 집에 들이기를 원하지 않는 기색을 보이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집 2층에서 조카들을 계속 돌보았어요. 태어난 지 어느덧 보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동서는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는 날에만 간병인과 시어머니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병원에 다녀왔더군요. 그것만 빼면 두문불출하고 3층 집에서만 틀어박혀 지내야 했죠. 금요일 오후 2시쯤 느긋하게 점심시간을 보내고 다시 사무실로 막 들어가려는데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제 주변을 감도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불길하고 큰일이라도 당장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예감이 오싹 소름을 끼치게 했답니다. 이 찝찝한 기분으로 도저히 일하러 들어가기보단 지금 당장 집에 들러서 3층에 꼼짝없이 갇혀있는 동서를 꼭 한번 만나봐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해져 시댁 건물이 있는 쪽으로 향했고 계단에 막 오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에서부터 터벅터벅 계단을 누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저도 모르게 얼른 기둥 뒤로 몸을 감췄습니다. 가만히 보니
시모와 그 간병인이 동시에 1층으로 함께 내려오더라고요. 둘이서 무슨 대화를 그리 심각하게 나누는지 표정이 아주 어두워 보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3층으로 소리나지 않게 까치발을 들고 살금살금 올라가 현관문을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껏 낮춰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 안에 있지? 나야, 나. 형님이야. 잠깐 문 좀 열어줘. 혹시 별일 없는지 그냥 걱정이 돼서 와봤어. 이윽고 한참 뒤에 현관문이 아주 살짝 틈만 보일 정도로 열렸습니다. 동서, 괜찮은 거지? 별일 없고? 아니, 그냥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걱정돼서 와봤어. 혹시 쉬는데 내가 방해한 거면 이만 가볼게. 바로 그 순간 도저히 제 눈과 귀로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님, 지금 혼자 오신 거죠? 밖에 어머님은 없죠? 형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동서, 지금 말을 한 거야? 쉿, 형님, 목소리 낮추세요.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세한 건 안에서.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동서의 집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동서,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안 나오던 말소리가 나왔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형님, 미안해요. 사실 말은 진작부터 나왔는데 어머님이 무서워서 일부러 소리를 안 낸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줘. 그러자 동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숨겨왔던 끔찍한 비밀을 드디어 폭로했습니다. 형님, 있잖아요. 저요. 그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이렇게 다친 거 제 실수가 아니에요. 실은 그날 저를 뒤에서 세게 밀쳐서 떨어뜨린 사람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도대체 누가 감히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거야? 어느 미친 인간이 그런 짓을 해? 그게요. 어머님이요. 뭐라고? 누구? 어머님이? 동서,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 맞지? 아직 머리를 다쳐서 혹시 헛소리하는 거 아니지? 아무리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희를 지독하게 미워했다지만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일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어서 동서가 털어놓은 비밀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형님, 사실 그이가 바람이 났어요. 벌써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저는 석 달 전쯤에야 그 더러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튼 그 인간이 바람나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당장 그 여자랑 정리하라고 일렀죠. 저는 아직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혼은 어떻게든 참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참 돌이켜보면 한심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바람? 서방님이 바람을 피웠다고? 네. 그런데 저한테 그 현장을 들킨 이후로는 아주 적반하장으로 계속해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닥달했어요. 집에만 오면 이혼 서류부터 펴고 당장 도장을 찍으라고 매일같이 강요했죠. 하지만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그 인간이 그 상간녀랑 새롭게 시작하는 꼴을 두 눈 뜨고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글쎄 집에 그 상간녀를 버젓이 데리고 왔어요. 다행히 애들이 없을 때 오긴 했지만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날 남편을 개피듯이 패고 그 상간녀랑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싸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이 시어머니가 3층으로 올라와서는 그 상간녀랑 한패가 돼서 같이 저를 집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 계단 앞에서 저를 밀어버렸어요. 고의적으로요. 그게 다 사실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무서운 짓을... 형님, 그때는 말소리도 안 나오고 손으로 글씨 쓰는 것조차 불가능해서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그냥 바보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며칠 전에 목소리가 조금씩 다시 나온다는 걸 알았는데, 목소리가 나왔으면 그때라도 당장 나를 부르지 그랬어. 근데 만약이라도 우리 애들까지 다칠까봐,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형님까지 다칠까봐 차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또다시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계단에서 밀어버릴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저 간병인이 사실 어머님이 잘 아는 지인이에요. 예전에 빚을 지고 돈을 못 갚은 사람 같은데 저를 이 계단에서 다시 한번 같이 밀어버리는 걸로 그 빚을 전부 퉁치기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 동서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뒤에 수술을 하고 간신히 나오자 이제는 아예 간병인이랑 짜고 다시 계단에서 밀어버릴 계획이었다는 거야? 네, 저는 말은 못했어도 귀는 멀쩡해서 다 들을 수는 있거든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속삭이는 말을 똑똑히 들었는데 지금 당장은 말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자고 했어요.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신고할 위험이 있고 자기 아들이 이혼하고 상간녀랑 재혼도 못할 걸 알았겠죠. 그런데 아무 때나 계단에서 굴려버리면 2층에 사는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놀라서 뛰어나올 수도 있고 혹은 지나가는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계단에 구른 날도 지나가는 행인이 있다고 잡혀갈 뻔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빗소리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새벽에 저를 밀어버리기로 했어요. 게다가 만약 이 일이 들통나면 누구든 저처럼 다 밀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차라리 애들을 형님이 봐주시길 바란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평생 의사소통을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냥 저 하나만 조용히 사라지면 모든 게 끝일 거라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동서가 그 끔찍한 사고 충격으로 심신이 피폐해져서 그런 잘못된 사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네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다칠까봐 애들이 우리 집 2층에서 지내도록 그렇게 한 거란 말이지. 그때 자네가 그토록 완강히 고개를 흔들면서 애들을 보기 싫다고 표현한 게 전부 다 저 무서운 어머님 때문이라는 거지? 네, 맞아요. 제가 이대로 말을 계속 못할 줄 알고 그래서 그랬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틀 전에 이렇게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어떻게든 저 시어머니와 간병인을 속이고 이 억울함을 풀고 복수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핸드폰도 어머님이 빼앗아서 가지고 계시고 저를 이렇게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게 감시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게 이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진짜 온몸에 소름이 사라지질 않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그 인간, 남편 자식이 바람난 여자가 알고 보니 엄청나게 돈 많은 집 딸이래요.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없애고 그 여자를 이 집 안방마님으로 앉히고 싶었나 봐요. 그 상간녀라는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 유부남을 꼬셔서 재혼을 하고 싶대? 만약 그 집 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도 이미 결혼한 유부녀예요. 지 남편 몰래 지금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는 중이라고요. 뭐야? 이건 뭐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만 더 커지네. 그래서 이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당장 나랑 같이 경찰서부터 갈까? 형님, 그래서 형님 도움이 꼭 필요해요. 저는 지금도 보다시피 몸이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증거, 우리한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해치려고 했다는 증거, 그리고 제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를 형님이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저는 형님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심호와 간병인 앞에서 말 못하는 연기를 하고 지낼게요. 형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일단 대답은 알겠다고 했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 동서를 이 끔찍한 집에 계속 혼자 머물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싶더라고요.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어떻게든 빨리 그 증거라는 것을 수집하기로 굳게 마음먹었죠. 시모와 간병인이 다시 3층으로 오기 전에 얼른 그 무서운 비밀을 귀에 담은 채 저는 동서의 집에서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쿵쿵 하고 나서 저는 얼른 2층 저희 집으로 들어가 현관문 외시경에 바짝 눈을 대고 밖을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와 간병인이 다시 계단을 오르고 있더군요. 빗물에 젖은 두 사람의 말소리도 문틈으로 살짝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비가 억수같이 온다니까 그날 밤에 일을 치를 거야. 사모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 빚은 그걸로 다 탕감되는 거죠? 아직도 나한테 속고만 살았어? 이봐, 그 짓을 성공적으로 하면 자네와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한 배를 탄 공범이 되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그 비가 쏟아지는 주말 밤에 일을 치르도록 해요.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현관문에서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피말리는 이틀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주말밤이 왔습니다. 쏴 하는 빗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만큼 얼마나 강하던지 정말이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웃집에서는 아무도 모를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밤이 더욱 깊어지자 저는 홀로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3층 계단 위로 올라가는데 그 거센 빗소리에 묻혔지만 희미하게 남아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2칸씩 뛰어 올라갔더니 기어이 시모와 간병인이 몸이 불편한 동서를 침대에서 끌고 나와 붙잡고 있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멈추세요, 당장. 뭐야? 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어이 거기서 동서를 밀어버리려는 거죠? 전에도 어머님이 동서를 밀어서 이렇게 다치게 한 거잖아요. 네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바로 그 순간 그동안 말을 못하던 동서가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너 뭐야? 너 왜 말을 하는 거야? 말이 나오니까 하는 거죠.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에이씨, 몰라. 일단 이것부터 빨리 밀어버리고 저기 서 있는 저 기집애도 같이 밀어버리면 그만이야. 어서 일을 시작하자고. 사모님, 아무래도 이제 멈추는 게. 야, 너 내 빚 갚을 능력이나 돼? 너 당장 사기죄로 콩밥 처먹게 해줄까? 당장 시키는 대로 저것부터 집어 던지자고. 사모님, 저기 또 누가 올라와요. 경찰이에요. 이 여편 내가 지금 헛것을 봤나? 이 빗속에 경찰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 간병인이 잘못 본 줄 아는 것 같았는데
우비를 입은 경찰들이 진짜로 계단을 급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와 시동생의 그 더러운 속내와 저희를 알아보려고 곧바로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들의 뒤를 밟아 증거를 만들었어요. 동서 남편의 외도 증거는 매우 쉽게 얻었고 시모자가 동서를 계단에서 밀어버렸다는 끔찍한 대화를 나누는 녹취까지 심부름센터에서 완벽하게 남겨주었답니다. 저는 그걸 받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증거가 워낙 명백하고 타당해서 영장이 나오자마자 경찰들이 바로 이곳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거기 김수미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봐,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 이것들이 옆에서 뭐라고 떠들었건 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일단 붙잡고 있는 그 여자분부터 안전하게 놓아주시죠. 저희가 곧 올라갈 테니 순순히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도대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전부 제가 한 겁니다. 어머님이 동서를 해치려고 한 거 제가 증거로 다 남겼어요. 사람 써서 미행하면서 사진이랑 녹취까지 싹 다 얻어냈다고요. 이제 어머님은 더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일이 아주 더럽게 꼬였네. 나 그럼 이제 감옥 가는 거야? 그렇겠죠, 어머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어요. 어서 동서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라고요. 내가 미쳤냐? 나 죽어도 감옥은 절대 못 가. 어이, 거기 여편네. 내 둘째 며느리를 저 짭사들한테 그대로 집어 던지고 저것들까지 싹 다 계단에서 굴려버리자고. 이판사판이야. 얼른 힘줘. 사모님, 안 되겠어요. 저는 아직 아무 짓도 안 했으니 자수하면 정상 참작이 될 거요. 저는 못합니다. 야, 네가 지금 내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너를 당장 고소할 거라고 했지. 당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서. 못합니다. 저는 이제 못해요. 그러자 시모는 이성을 잃고 간병인의 팔을 거칠게 붙잡더니 악을 쓰며 말했어요. 그래, 좋아. 오늘 여기서 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싹 다 저 세상 가는 걸로 끝내자. 내 귀한 둘째 아들이라도 그 돈 많은 여자랑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려면 이 씨애미가 그렇게라도 해야겠네. 이거 놓으세요, 사모님. 이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두 사람이 좁은 계단에서 거칠게 실랑이를 하다가 그만 간병인이 시모를 계단 밑으로 세게 밀어버렸습니다. 우당탕탕 끔찍한 소리를 내며 아래로 굴러떨어진 시모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형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119를 불렀고 쓰러진 시모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 틈에 얼른 위로 뛰어올라가 동서가 무사한지 물었어요. 동서, 괜찮은 거야? 어디 또 다친 데는 없지? 형님, 네, 저는 다행히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되신 거죠? 나도 모르겠어. 일단 저렇게 급하게 병원에 가보면 알게 되겠지. 곧 요란한 소리와 함께 119가 도착해 의식 없는 시모를 싣고 황급히 병원으로 떠났고 간병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수갑을 차고 형사들에게 꼼짝없이 끌려갔습니다. 저는 아직 목발을 짚은 동서를 힘겹게 부축하며 저희도 진술을 위해 형사들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소란에 놀란 제 남편이 2층에서 뛰쳐나왔는데 제가 이 모든 자초지종은 나중에 다 알릴 테니 지금은 일단 어머니가 실려간 병원에 먼저 가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들은 동서가 다급하게 말하더군요. 형님, 그럼 우리 애들끼리만 저 집에 있어야 하잖아요. 아, 괜찮아. 우리 친정엄마가 곧 이리로 오실 거야. 혹시 모를 이런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내가 미리 다 부탁해놨어. 여보,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심하게 다치신 거야? 왜 구급차를 타고 가신 거냐고? 지금은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일단 병원부터 빨리 가요. 우리는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하니까. 그러고는 저희가 내려가기 무섭게 집 1층 현관에서 때맞춰 도착하신 친정엄마를 만났어요. 다행히 애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저희는 곧장 경찰서까지 향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더니 그 파렴치한 시동생과 상간녀가 이미 저희보다 먼저 경찰서에 잡혀와 있더군요. 상간녀는 시모와 동서를 계단에 밀어버린 것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시동생은 비록 계단에서 아내를 직접 밀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범죄를 곁에서 방관하고 방조했으니 조사를 받고 있었답니다. 동서와 제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진술을 다 하고 나서 지친 몸으로 경찰서에서 막 나오니 병원에 갔던 남편에게서 시모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넋이 나간 놀란 목소리로 전화기 너머로 소식을 전했답니다. 여보,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어. 당신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돌아가셨다고? 어머님이 남을 해치려다가 결국 그렇게 되신 거야. 당신도 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하니 우리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 저는 다시 동서를 힘겹게 부축해서 병원 영안실로 향했고, 그곳에 도착해서야 망연자실에 있는 남편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동안 벌어진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모두 다 알려주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인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시모의 장례는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혼자서 상주가 되어 묵묵히 치렀어요. 피해자인 저나 동서나 도저히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그 빈소에 앉아 장례를 치르고 가식적으로 명복을 빌어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그냥 집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이들을 돌보며 사흘의 시간을 보냈답니다. 여보, 어머니 보내드렸어. 고생 많았네. 혼자서 힘들었겠네. 그럼 이제 우리 사이는 조금도 달라질 거 없어. 어머니가 용서받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그 끔찍한 사고도 결국 본인 때문에 난 거잖아.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말까지 하긴 못하지만 스스로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신 거야. 여보, 그러니 우리 부부 사이는 이 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당신이 그렇게 말해준다면 나도 더는 당신과 이 문제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래. 그런데 동생놈은 지금 어떻게 됐어? 직접적인 범인은 아니지만 방조죄가 있긴 한데 아마 집행유예가 떨어질 거래. 구치소에서 재판까지 지내다가 아마 곧 풀려날걸. 뭐 결과는 봐야 알겠지. 그놈도 똑같이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야말로 천하의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이는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이렇게 끝났어도 저와 동서를 단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시모 한 사람만 문제가 있었을 뿐 그동안 아무리 크게 싸웠어도 늘 서로에게 최고의 반려자로 굳건히 지내왔기에 이 일로 이혼 같은 건 하지 않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곧 시동생과 그 상간녀의 재판이 열렸는데 상간녀는 결국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갔고 시동생은 예상대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답니다. 당연히 이 집에서는 그 파렴치한 시동생을 받아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에 그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동서는 그동안의 죗값을 물어 소송으로 이혼을 해서 끝장을 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혼을 한창 준비하던 중 시동생의 기막힌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 들었어요. 여보, 동생놈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갔어.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모든 재산은 재수 씨 앞으로 다 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 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상간녀랑 바람 피우고 자기 아내인 동서를 그렇게 몰아내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절에 갔다고? 아니, 그 절에서는 서방님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에 대해 다 알고도 받아줬대? 그건 나도 모르지. 아무튼 재수 씨가 굳이 골치 아프게 이혼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겠어. 자기 재산까지 다 털고 그렇게 떠났으니 그냥 도장만 찍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숱한 죄를 지은 주제에 무슨 낯으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절에 들어간답니까? 그 절의 다른 스님들은 그놈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다 알고도 받아줬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시동생이 속세를 떠나고 난 뒤 동서는 복잡한 소송 대신 합의 이혼을 하고 끝났습니다. 형님, 그동안 저 때문에 또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된 게 좀 자꾸 마음에 걸리지만. 아니야. 어머님은 당신 스스로 그렇게 되신 거야. 인과응보라고. 그리고 그 간병인이 지금 벌받으러 감옥에 들어갔잖아. 여기서 동서랑 나한테 감히 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도 전 형님 아니었으면 아마... 애들 듣겠다. 쉿. 우리 이제 그런 무서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해맑게 웃고 즐기자. 지금 이 순간 우리 애들이 저렇게 다시 웃는 게 얼마나 예쁜지 그것만 눈에 담아둬야 해. 네, 형님. 형님 말이 맞아요. 이렇게 시어머니의 그 끔찍했던 사고 이후에도 저와 동서는 여전히 한 건물에 붙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흉흉한 일이 벌어졌던 시모가 남긴 그 주택집에서는 아이들을 키우며 계속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동네의 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동서도 저희를 따라 바로 저희 옆집으로 나란히 이사를 왔답니다. 참으로 끔찍하면서도 천운으로 무사히 끝이 난 이 지독했던 사건은 이제 빨리 잊으려고 저희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고 나중에 동서와 이 사연을 같이 들으면서 그때의 끔찍한 기억들을 마지막으로 훌훌 털어버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저희 두 가족의 앞날에 더는 아무 탈 없이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